시작하기 전인데 벌써 배고프다.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인사 안 했더라고요, 우리 또. 시작할 때. 그래서 오늘은 정했죠. 네, 인사를 하면서 하기로 하죠. 제가 먼저 하면서 하나씩 주고받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오직 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고찰을 돕는 방송. 제대로 합시다. 나도 민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고찰을 돕는 방송. 오직 나만 알고 싶은 운둔의 고퀄 방송. 오직 미술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방송. 하지만 늘 미술과 예술에 관한 깊은 생각을 더 이상 깊지 않은 모두의 가벼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 세라미술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고요. 저는 디자이너 송다솜입니다. 왜 본인 글씨를 본인이 못 알아보시는 겁니까? 글씨 안 쓴 지 꽤 돼가지고요. 찬우도 별로라 그랬어요. 뭘요? 시작 멘트가 너무 기네요. 길다 그랬나? 응.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도 그냥 할게 라고 하면서 제가 독단적으로 더 이상 고치기도 힘들고 고쳐달라면 고쳐줄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합시다. 거봐, 그렇게 하면 나 그냥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독단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둘 다 긴데요 이러더라고요. 찬우도 똑같이 저번에 녹음을 했거든요. 아직 방송은 안 나갔는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갈 텐데 저번 주에도 인사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해야겠다. 네, 인사를 하면서 하기로 했고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지금 2주 만에 녹음하는 건가요? 그렇네. 네. 저번 게 2주로 나눠지면서 네. 그때 허리 커밍아웃 했잖아요. 지금도 아파. 네, 허리를 잘 챙기시라고 제가 일주일 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일주일 조금 푹 쉬면서 작업을 천천히 했습니다. 그 복귀했던 초반에 1시간 넘은 분량이 있었어요. 1시간 2분짜리인가 5분짜리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 주. 그때가 그때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분 분량이면은 내가 한 15분 끝나면 15분 남은 거잖아요. 근데 1시간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막 작업을 15분 하잖아요. 아직 45분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막 작업을 15분 하면은 그래도 몇 시간이 흘러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고 나면 이제 요만큼만 더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게 30분 분량이라면 이제 1시간 분량이면은 15분을 하고 나면 이거에 3배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하게 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점점점 보시면은 점점점 분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 과감하게 자르기 시작을 했어요. 필요 없는 거 편집하고 약간 이러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두 편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저도 지금 제 본업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이 내려졌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집트의 마지막 시간이죠. 드디어 원래 이집트 편 한 2편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집트 편이 5편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5번째 편을 하고 있어요. 한 달이 넘었네요. 진짜 한 달 넘은 걸 5주를 이집트 편으로 하게 됐네요. 근데 이집트가 워낙 시기도 길고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음모론도 많고 막 이래서 사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막 파라오 얘기 이런 거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집트 편을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런 편도 지나가고 하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4편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5편 편이 왔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오늘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편견과 진실 약간 이런 느낌의, 제가 편견과 진실이라고 그냥 제목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역사 속이나 미술사 속이나 뭐든 요런 이야기를 가장 좋아해요. 약간 음모론이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진실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나 아니면 과거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총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집트 편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허리 괜찮으세요? 네, 오늘 괜찮아요. 네. 그래서 편견과 진실에 대해서 얼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담이 많아요?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천직이지 뭐.
말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라디오 하고 이러는데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냥 혼자 떠드는 거 좋아하는 애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이걸 들어주시고 계시고.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거는 저번에도 첫 번째 편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던 것들인데 제가 그냥 풍요로웠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왜 척박한 그 사막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배고프고 힘들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 그 파헤쳐 보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했는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후나 환경적인 부분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홍수가 나주면서 땅을 한번 갈아엎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소가 그렇게 땅을 이렇게 쟁기질한다 그러나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알아서 홍수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땅이 한번 갈아엎어져서 영양분 넘치는 땅에서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가 이제 미라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 장례 문화나 이런 게 워낙 중요한 그런 거여가지고 아무리 못 살던 층에서도 꼭 미라화를 만들었대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리카큐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집트에서 70일까지 걸렸대요. 미라 만드는 게 그 의식이. 근데 물론 일반 서민이 70일 동안 미라를 만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일반 서민들도 되게 간소화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라를 꼭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라를 안 만들고 무더기로 매장한 그런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정말 그냥 무더기로 매장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무더기로 돼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라화라고 하나요? 미라로 이렇게 매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는 굉장히 못 살았던 정말 최하위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최하위층에 이제 뼈를 분석을 해봤는데 통풍이 걸려있는 흔적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뼈에 이렇게 구멍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통풍이 나면은. 네. 근데 통풍이라는 병이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걸리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부자병인 거죠, 부자병. 그래서 이게 잘 먹어야 걸리는 병이니까 현대인의 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무더기로 매장이 돼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 유골들에서 통풍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미라로 만들지도 못할 정도로 최하위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통풍이 걸릴 정도로 먹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 시대에서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등장을 하는데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가 이 이집트를 속주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원래 이탈리아 본토 지역이 아니라 로마가 이렇게 통치가 아니라 잡아먹은 거 뭐라 그러죠? 지배하는 침략해서 거기를 이렇게 점령하고 이런 지역들을 속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속주가 너무 거대하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로마가 도로를 잘 펴놨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뭐 속주에 사령관들 하나씩 놨대요. 그러니까 약간 땅 주인을 따로따로 조금 해놓는 이런 느낌이 존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 이집트 속주만은 무조건 황제가 소유를 했대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밀의 양이 거의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속주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식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의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집트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게 농사적으로만 너무 풍요로운 땅이어가지고 이후에 쇠퇴기가 오면서 좀 힘들어지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침략을 할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약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막 헬레니즘 시기 넘어가면서 이집트가 계속 그냥 정말 침략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 막 헬레니즘 시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그 다음 시기에는 로마가 와가지고 점령하고 막 이런 시기였는데, 왜 클레오파트라가 그 이집트 파라오 중에 제일 마지막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가 정말 힘이 없었대요. 근데 경제력은 탄탄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식량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경제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장군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권력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군대나 이런 거는 존재를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풍요로움으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런 힘이 존재했다라는 게 정말 땅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이 천연 자원의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국내는 천연 자원이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산이 70%여가지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광산이 많은 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전부터 노력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기는 해요. 네. 뭔가 천연 자원 하나 없이. 근데 그런 거를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뭔가 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악착 같은 감성? 정신? 그런 정말 그 잡초 같은 정신?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강한 정신이 생긴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존재를 했다라는 거 네. 제가 첫 번째 편부터 되게 강조를 했고요. 약간 이집트 미술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풍요로웠다는 사실을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환상에 휩싸여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색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집트 막 건축물이나 신전이나 피라미드나 거의 스핑크스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정말 그냥 흑색이잖아요. 흑색. 그냥 브라운색이고 막 이런데 처음에는 정말 촌스럽다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색깔이 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집트가 그 이집션 블루라는 색깔을 본인들만의 색을 만들었을 정도로 색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던 문명이었던 거죠. 다만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다 벗겨져 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칠해져 있는 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너무 촌스러운 색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흰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돌들이 그거를 가지고 사실 색깔이 있는 걸 다 알았는데 추후에 학자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집트는 그런 정신성을 후대로 가져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이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집트의 그 색깔들은 정말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란색이랑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촌스러웠다고 표현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촌스러운 색깔들로 꽉 차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구글에서 그 고대 이집트 색감 이렇게 한번 쳐보시는 것도 정말 한번 추천을 하거든요. 저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저작권이 안 걸리는 사진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시각이 존재했다라는 거, 촌스러울 정도로 많은 색깔이 사용됐다라는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학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고대 이집트 문명 시절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수학이 많이 발전됐을 정도로 수학이 많이 발달됐던 그런 시기였대요. 신왕국 시기 가장 첫 번째 그 파라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피라미드는 지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파피루스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파피루스에 이집트를 짚는 방법에 대해서 수학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 문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풀이랑 해석까지 같이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정말 수학 문제집 같은 게 하나 발견이 된 거죠. 이집트 피라미드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피라미드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낼 정도로 약간 수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었다라고 하고요. 과거제도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야 됐대요. 그 인력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수학은 꼭 필요한 존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기들 때부터 수학학원 같은 데를 다니면서 파피루스에다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수학 문제집만 발견된 게 아니라 실제로 아기들이 수학 같은 거를 풀고서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고쳐주고 이러는 것까지 발견이 됐대요. 파피루스가. 파피루스가 그 정도로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보존도 되게 잘 되고 별별 게 다 있어요. 막 뭐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파업 관련 문서도 있고요. 그 사랑의 시도 있고 그냥 소설 같은 것도 있고 그 진짜 막 어디에서 무슨 경고문 같은 거 날리는 거 지방으로 막 이런 것도 하고 파피루스 이야기는 다 하자면은 정말 또 한 편이 새로 나와야 돼서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서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파피루스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집트에는 몇 개 없다는 거. 나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집트 그 대형박물관에도 되게 많고 루브르에도 많고 그죠. 특히 독일에 좀 많거든요. 맞아요. 이집트 관련 문서들은. 저 이집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건너가 있고요. 프랑스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서 20년 이상을 그 유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스승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수학을 배워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고대 그리스보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낸 그 피타고라스보다 피타고라스의 스승들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가 수학이 많이 발전이 돼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물론 이때는 그리스가 약간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좀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인데,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시절까지는 아니었는데 전 세계 주도권이 약간 그리스로 넘어가 있던 시점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을 하죠.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대요. 그 고대 이집트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학 관련 문서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이런다는 게, 정말 그냥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보면은 막 애들 수학 공부 다니고 수학 학원 다니고 막 이랬다는 거가 스마트폰 있는 거 빼고는 진짜 삶의 방식이 거의 비슷했던 느낌이라는 게 존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그냥 계속 음모론처럼 나오는 것들인데, 도자기에 겉표면에 이렇게 실선 같은 게 쫙 그어져 있는 이런 도자기 같은 게 하나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게 약간 LP판 비슷한 거의 용도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자기 겉에 선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긋는 이런 게 뭐가 있었으면은 이 음악이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물론 이건 거의 음모론이에요. 가까운 학설이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준비해서 이야기는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막 전지가 발견됐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걸 2개를 넣고 안에 전지를 그 배터리처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체류가 들어있었던 흔적이 있는 도자기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문제는 피라미드 중에 어떤 피라미드 하나가 발전소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음모론도 또 있거든요. 그 중간에 뭐 지하에 물이 지나가고 중간에 길이 하나 터져 있대요. 근데 그 부분을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전구 하나 밝힐 정도의 전기가 모아질 수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거든요. 근데 이건 음모론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음모론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돌이 이렇게 전기 이런 전류 같은 거를 잘 일으키는 돌을 이용을 했대요. 이상하게 그 피라미드에서만. 근데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였고 쓸데없이 피라미드를 짓던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라면은 그 뭔가 파라오의 전지전능함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구 하나 밝힐 정도의 그런 전지를 모으기 위해서 피라미드 하나 정도 지을만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그 만약에 정말 밤에 갑자기 전구를 딱 켜고 파라오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신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막 던져보는 거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 3000년 전, 2000년 전이지만 뭐 지금이나 정말 크게 다를 게 없었구나. 그냥 과학이 일부분이 발전했다는 거를 빼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좀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 안에서 깔끔하게 살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뭔가 훨씬 더 좋은,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그냥 행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인권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디테일하게 다 생각하면 좀 다른 거지만 그냥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해하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진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은 엄청 환상을 가졌던 중세 시대에는 오히려 엄청 정말 암흑의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도 막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 이렇게 문명이라는 게 갑자기 망해가지고 인간 생활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파피루스가 더 발견이 됐으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수학이 발견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걸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집트 문자도 아직 100% 다 돼 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뭔가 좀 더 발견이 되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피타고라스가 유학을 했다는 사실이 좀 약간 충격이더라고요. 처음 듣네요. 네, 피타고라스가 유학을 했을 정도라는 거는 어쨌든 근데 피타고라스라고 하면은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서 배움을 가졌었다는 게 참 새롭네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편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 노동자의 삶들 있잖아요. 그 막 피라미드나 이런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했던 노동자들이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노동자들이 숙취로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피라미드나 이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따로 존재를 했대요. 기밀 사항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건축 노동자들이 은근히 되게 그 기술자 같은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의 복지 환경을 치면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환경을 제공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건축을 하는 곳 주변에다가 마을을 형성을 하고서 살아가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마을을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그냥 사람 사는 마을처럼 뭐 의사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막 그때 얘기했잖아요. 막 숙취도 나오고 네. 정갈 물리기도 하고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 미라를 만들기 위해 그랬다라고 하고요. 그 미라를 만들 때 뇌 같은 거를 꼭 제거를 하고 막 그랬대요. 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마 아시는 부분일 텐데 그 당시에는 뇌가 되게 더러운 존재로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뇌가 몸을 썩게 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뇌가 이렇게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사실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미라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뇌가 정말 정말 1cm로 작아진대요. 마르면은. 그래서 이게 뇌를 뺐느냐 안 뺐느냐로 그 당시에 이집트 이 미라화된 이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MRI를 찍었는데 안에 이렇게 뇌가 쪼그라든 이게 있으면은 뇌를 되게 이상하다. 뇌를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이제 네. 재력이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코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코 쪽으로 해서 뇌를 네. 꼭 빼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노동자 근무 환경 피하라 이야기하다 갑자기 미라로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그 파피루스 중에 파워 파피루스라고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람세스 3세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람세스 2세 다음 파라오인 거죠. 근데 람세스 3세 파라오 시절에 급여가 18일 동안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대요. 근데 이게 파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웃긴데 파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보면은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힘이 꽤 좋았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18일 동안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투트모스 3세의 신전에 들어가 버린대요. 투트모스 3세 신전에 그 장제전 있잖아요. 네. 장제전에 들어가서 시위를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투트모스 3세면은 저희가 그 하트셉투스의 아들, 그러니까 그 가슴으로 나간 아들, 네네. 네. 그 사람의 신전인 건데 람세스 3세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어떻게 보면은 세티 1세가 그 아비도스 왕목록을 만들어 놓는데 그 투트모스 3세가 거기 이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선대 왕의 신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신관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신전이라는 공간이 너무 신성한 곳이어가지고 신관이랑 파라오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점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성 모독의 경향이 조금 있는 거였는데 들어가서 우리 정말 굶어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근데 사실 18일 동안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호를 굉장히 강하게 외치는 이런 형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파라오 쪽에서 파라오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파라오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하고 일부 지급을 하고서 파업이 끝나고 이런 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또 연체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 나가지고 파업이 여러 번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그런 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당장 우리의 급여를 주지 않으면 우리 여기 도구를 하겠다 이런 협박을 할 정도로. 근데 진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노동자들이었다면 바로 군대 보내가지고 다 그렇죠. 어떤 조치를 그랬겠죠.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 정도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자로서 좀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급여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노예랑은 형태가 되게 다른 거죠.
네. 그 세티 3세쯤이면은 약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슬슬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람세스 2세가 땅을 많이 넓혀놓고 이랬던 시기여서, 근데 주위 문명들이 막 일어나면서 신왕국 시기부터 좀 힘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급여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건축 자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서 이 파워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집트 박물관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3000년 전에 3000년 전이면은 정말 그 종교가 모든 걸 해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정말 신성한 곳이라 그러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 같은. 근데 그냥 정말 당장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뭐 그 신성한 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면서 거길 들어가가지고 점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 이틀 밤을 잔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이랑 정말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뭔가 사람은 역시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로제타 스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파피루스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발견이 많이 됐었대요. 그래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고대 이집트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그 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종교 사제들이 이용하는 신관어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단순화한 민중어가 따로 있었대요. 고대 이집트어가. 근데 그 이후에 헬렌 계속해서 외부적인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 사실 이집트 사람이 아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도 그 헬레니즘 시기에 들어온 그 마케도니아 쪽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 코가 높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 그 중앙아시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외부적인 이런 침략을 계속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점점점 그 말이 아예 잊혀져 버린 거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통치를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히 잊혀졌었는데, 이게 나폴레옹이 그 아직 막 이렇게 황제를 하지 않던 시절에 그냥 사령관으로 있던 시절에 이집트로 원정을 한번 떠나거든요. 근데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서 이 로제타라는 지역에서 로제타 스톤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게 로제타 스톤이 고대 신성 이집트어랑 고대 민중어랑 그리고 그리스어가, 고대 그리스어가 세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가 썩 적혀 있는 그 돌이 하나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클레오파트라 왕조 시절이,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집트 정통 왕조가 아니라 이게 그 헬레니즘 시기에 유입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그런 왕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통성을 약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비석이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돌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일부분씩 다 잘려 있어가지고 세 가지 언어가 조금씩은 다 유실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각을 찾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로제타 지역을 엄청 많이 찾아봤대요. 근데 결국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폴레옹이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대형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폴레옹이 이 시절에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약간 도망가듯이 프랑스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때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이 당시에 이집트를 점령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때 영국이 인도에다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로를 끊어보려고 프랑스가 시도를 하면서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서 넬슨 제독이 와가지고 해안 쪽에서 아예 그 보급로를 끊어버려가지고 그 경로를 끊어버리면서 나폴레옹이 도망을 가버린대요. 나폴레옹이 도망을 갔는데 그 이렇게 잔류하고 있었던 프랑스 군이 있었던 거죠. 그 프랑스 군이 이 로제타 스톤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프랑스 군이 이거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본인들 야영지 짓는 주춧돌 같은 걸로 사용을 하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다행히 그 프랑스 군 중에 고고학자, 원래 그 당시에는 그 어디 원정을 가면은 고고학자를 꼭 데리고 가거든요. 고고학자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 이거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귀중하게 보관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거를 영국에다가 넘겨주는 조건으로 프랑스로 보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저는 신기한 게, 이 당시에 이런 그 유물에 대한 가치를 알고서 이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군을, 포로들을 약간 보내줄 정도라는 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스토리 자체가. 이때가 1800년대거든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인데 이랬다는 거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추추돌로 사용하려는 거를 막았다는 그 고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알고서 그 복사본을 다 떠가지고 프랑스로 간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영국으로 가져가면 영국이 본인들만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할 텐데 그쵸. 그 사람이 그래도 그걸 복사본을 떠나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연구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1800년대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이런 역사나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좀 그것도 있어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본인들 뿌리가 없어요. 그 유럽 역사가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은 어떻게 보면 늘 약간 소외돼 있었거든요. 그 약간 섬 지역이어가지고 그 영국이 EU 탈퇴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유럽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약간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시각도 약간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옛날 유물이나 이런 유적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저희는 이 단군 신화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네. 우리가 뭐 홍익 인간이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 뿌리가 없으니까 본인들 뿌리를 찾아 헤매면서 나중에는 고대 그리스가 본인들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옛날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거를 소중히 다뤘다는 게 좀 대단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또 로제타 스톤 이야기하면서 엄청 빙빙 도네요. 어쨌든 그런 로제타 스톤이 발견이 되면서 이때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어가 해석이 되면서 그때부터 파피루스가 읽어지기 시작을 했대요. 고대 그리스어는 저희가 지금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근데 거의 너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뭐 직관적으로 해석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 왕의 이름 같은 거는 특정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석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가 좀 많은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한 찬양글이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통치 세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게 세워졌을 거라는 그런 주장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은 이런 뭐 숙치로 못하니 이런 게 전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 착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최근까지도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어렸을 때 이거를 노동 착취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영화에 그것도 있죠. 참. 그죠? 영화의 영향도 있죠. 300이 아니라 그 뭐죠? 미라. 미라에서 약간 그런가? 파라오 나올 때 사람들이 다 이걸 다 지고 나와요. 네, 사실은 저 사람들 다 4대 보험 있고 막 이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죠. 네. 지금 막 신전 들어가가지고 파업할 정도인데 약간 배째라 약간 이걸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돈을 줘야 일할 거 아니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존재를 했다라는 게 만약에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돼가지고 언어가 해석이 되지 않았으면은 아예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파피루스는 정말 그냥 까만 글씨가 될 뻔했던 거였는데 이 돌이 하나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이런 모든 해석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뭔가를 해결할 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이 분야의 로제타 스톤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상징성처럼 존재를 해서, 근데 이게 대형박물관에 들어가서 대형박물관의 대표 유물 중에 하나로 아니 이게 영국에서 공부했던 저로서는 너무 좋은 사실, 너무 좋다라고 맞아.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굉장히 갈 때마다 보긴 했으니까. 네, 갈 때마다 보고 어쨌든 대형박물관을 한번 살펴보면은 근 유럽의 한 2000년 역사를 다 살펴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약탈의 대왕들이었죠. 물론 더한 거는 루브르랑 그죠. 독일도 엄청나대요. 독일은 그 히틀러 때문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게 많다는.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게 많다 그러고 그리고 히틀러가 원래 그림 그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술품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유럽에 있는 역사 유물이 거의 대부분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에 많은데
근데 그게 어쨌든 본인들이 한 번씩 전 세계를 통치했었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존재한다라는 네. 어두운 사실도 존재를 하는 거라. 그래서 대형박물관은 공짜로 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루브르 너무 비싸요. 루브르는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양심도 없어. 루브르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진짜 거예요. 안 돼. 네, 그런 사실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아직도 반환하라고 그렇게 의견이 그러니까 그죠. 난리네요, 난리. 난리를 해야죠, 사실. 완전 본인들 건데. 그리스도 마찬가지. 네, 뭐 그리스는 계속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 준다 그러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영국 애들이라고 이야기 많이 이래서 하는 건데요. 제가 공부한 나라지만 영국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먼 나라니까. 네, 영국 분이 혹시 듣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는 없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너희 관리할 능력 없지 않냐라는 맞아요. 이유로 반환을 잘 안 해요. 지금 그리스에서는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박물관 하나 새로 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는 근데 지금도 계속 연구가 돼야 되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집트가 지금 이슬람이 거의 다 약간 이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대 이집트 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존에 대한 노력을 사실 잘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이집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되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저는 이제 저도 들은 거거든요.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안 가봤는데 이 고대의 종교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렇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종교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거대함으로 인해서 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가서 돌 하나 가지고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대요. 그게 정말 최근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이드들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그 피라미드에다가 소변도 보고 그럴 정도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외부에서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연구자들이 있는 곳이 영국이랑 프랑스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독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로제타 스톤 발견 200주년 행사 이런 걸 한번 했었대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집트가 참가를 안 했대요. 이집트는 화나죠. 사실 본인들 건데 자기네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모르쇠로 행동을 하다가 이집트가 완전 화가 나가지고 1년 동안 너는 연구하지 마라. 그래서 연구 금지 같은 걸 해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1년 동안 뭐 연구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당하기도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학자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1년 동안 연구 과제 같은 게 아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니까. 물론 대형박물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아, 이집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은 이집트에 있는 건가요? 어떤 게요? 연구를 하지 마라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집트로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대형박물관에 있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네네. 본인들 거니까. 아까 그 막 피라미드 수학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안 그래도 찾으러 갔었는데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신청해야 볼 수 있거나 그럴 거예요. 대형박물관에서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신청을 하면은 볼 수 있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열람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물론 그거를 열어주지 않는 곳도 있기는 한다곤 하지만, 근데 그게 그 대형박물관이 거의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죠?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옛날에 그냥 한 귀족 저택이었다. 아 진짜 정말 그거 듣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이집트 미술에는 정말 여러 나라가 이렇게 연관도 돼 있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다른 진실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뭔가 되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나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뭔가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금은 알 수 없는 지금과는 다른 그 시대의 상황 같은 걸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왕 이야기나 귀족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뻔하거든요. 조금 어차피 뭐 세금을 걷었든 뭐 했든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금액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생활상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음. 잘 살고 잘 먹고 다만 이제 뭘 만들었느냐 이런 차이인 건데 이제 그 밑에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파업을 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맞아요. 신전에 들어가서 맞아요. 그게 노동자들만 들어가지도 않고 노동자들이 가족을 끌고 들어간대요. 더 못 건들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인 파업이 가능했다는 거가 조금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3000년 전에 그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또 거의 한 50분 넘어가게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시간째인데요? 네, 큰일 났다. 아니야, 근데 중간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기 때문에 편집을 많이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시작하면서 인사도 깔끔하게 했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는 고대 그리스를 할 건데 찬우랑 진행한 일반 회차 같은 게 한 2편 정도 나오고 나서 고대 그리스를 정리를 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가 한 2편 정도 이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편 나오겠네요? 아니에요. 그 고대 이집트는 3000년 정도 거의 5000년 정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 근데 고대 그리스는 해봤자 한 4,500년 정도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에 양이 따른 더 방대하지 않나요? 그죠, 뭔가 자료가 방대하기는 하지만 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럼 2주 후에 만나요? 그죠? 2주 후에 다시 고대 그리스로 돌아오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찬우랑 한 거 중에 회차 하나가 지금 SD 카드가 그거 났어요. 뻥 났다 그러잖아요. 뻥 나가지고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업체 알아보니까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은 제대로 녹음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편은 제가 빨리 복구를 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네, 거의 SD 카드 값 하나가 나가네요. 아이고. 그 영상을 살리기 위해서. 네,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깔끔하게 인사하고 네.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세라미술 이유식 진행을 맡은 디자이너 송다솜이었고요. 네, 오 디자이너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고대 그리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와 함께 찬우와 돌아오고요. 안녕. 안녕. 손은 들어. 안녕.